그렇게 하면 벨리즈의 거대한 블루홀 바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양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블루홀의 어둡고 깊은 곳으로 탐험을 떠날 것입니다. 벨리즈 정부는 50년 동안 그 누구도 블루홀 바닥을 탐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위험하다고 했다. 그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떤 곳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다고 했다. 하지만 2018년 한 억만장자와 과학자 팀은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 구멍 바닥에는 절대로 발견되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의 하강. 벨리즈 해안에서 본토로부터 약 70km 떨어진 곳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자연지형 중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레이트 블루홀은 직경 318m, 깊이 124m에 달하는 거대한 수중 싱크홀입니다. 우주에서 보면 카리브해에서 거대한 검은 눈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거의 완벽한 원형 모양과 중심부의 깊고 푸른 사파이어빛 바닷물과 주변의 에메랄드빛 얕은 바다가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모습은 지구상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지형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수십 년 동안 스쿠버 다이버와 스노클레어들은 이 신비로운 장소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라이트하우스 리프 환초를 서식지로 삼는 생기 넘치는 산호군락과 풍부한 해양 생물에 매료되어 수면 위를 유영하곤 했습니다. 산호초 상어들은 수정처럼 맑은 물속을 미끄러지듯 헤엄쳤고, 고대 바다 거북들은 수천 년 동안 자라온 거대한 산호 구조물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상층수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려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햇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지점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탐험할 용기나 기술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18년 겨울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아쿠아티카 잠수함 팀이 야심찬 임무를 띠고 그레이트 블루홀에 도착했습니다. 이 탐험대는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과 전설적인 해양 탐험가 자크 쿠스토의 손자인 파비앙 쿠스토가 이끌었습니다. 수석 조종사는 에리카 버그만이라는 뛰어난 여성이었고, 그녀와 그녀는 이전에는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싱크홀 내부 전체의 3차원 소나 지도를 최초로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첨단 아쿠아티카 스팅레이, 잠수정 500대, 콩스버그 메소테크의 이중축 및 다중 빔 소나 기술 탑재를 사용하여 연구팀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주에 걸쳐 22회의 잠수를 실시했습니다. 잠수정을 타고 하강을 시작했을 때 처음 90m는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이 수중 세계의 흔한 생물들을 지나쳤다. 카리브해 산호초 상어들은 낯선 금속 잠수정 주위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맴돌았다. 거대한 그루퍼들이 산호초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 떼는 잠수함이 점점 더 깊이 내려갈수록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하지만 90m에 가까워지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는 과학자들이 이 장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쓰게 만들 것이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영원히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아래쪽은 마치 무덤 같아졌다. 수면에서 약 88m부터 91m까지, 290피트부터 300피트까지. 아래에서 아쿠아티카 승무원들은 놀랍고도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싱크홀 전체 폭에 걸쳐 마치 죽음의 담요처럼 두껍고 뚫을 수 없는 층이 펼쳐져 있었다. 이것은 산소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분해할 때 생성되는 독성 가스인 황화수소의 엄청난 농도였다. 에리카 버그만은 훗날 그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녀는 그들이 2층을 통과하면서 아름다운 카리브해의 햇살을 모두 잃고
모든 것이 완전히 검게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은 산소가 전혀 없는 무산소 상태이며 생명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황화수소층은 위쪽의 생명 세계와 아래쪽의 죽은 세계를 분리하는 화학적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 독성 구역은 과학자들이 염분약층이라고 부르는 곳, 즉 밀도가 높은 해수와 간구로 인해 밀도가 낮은 담수가 만나는 경계면에서 형성됩니다. 블루홀에는 물의 순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황환원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황화수소가 이 깊이에 축적되어 갇히게 됩니다. 최근 카리브해에서 번성하고 있는 사르가섬 해조류의 분해는 이 치명적인 층에 더 많은 황화합물을 추가합니다. 황화수소 장벽 아래에서 승무원들은 절대적인 고요의 영역에 들어섰고 그들의 조명은 곧 섬뜩한 무언가를 비췄다. 싱크홀의 경사진 벽과 바닥에는 수백 개의 소라 껍데기가 흩어져 있었다. 이것들은 단순히 위에서 떠내려온 빈 껍데기가 아니었다. 연구팀은 퇴적물에서 살아있는 소라들이 가파른 경사면을 기어오르려 애썼던 흔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소라 옆에는 소라개들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모두 구멍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굴러떨어져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이다. 가파른 절벽과 산소가 부족한 물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들은 질식사했고 이제 이 수중 무덤에 보존되어 과학자들이 소라 무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곳을 형성했다. 퇴적물에 남은 흔적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지친 생물들은 힘겹게 위로 올라오다가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고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 다른 생물들과 합류했다. 하지만 발견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잠수함이 더욱 깊숙이 해저 120m 부근까지 나아가자 승무원들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줄 만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바위 돌출부에는 종유석이 매달려 있었다. 이 광물 덩어리 중 일부는 길이가 9m부터 12m에 달해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다. 이 발견은 단순히 흥미로운 것을 넘어 혁명적인 것이었다. 종유석이 우리가 그레이트 블루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유석은 아주 특정한 환경에서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공기가 채워진 동굴에서 물이 돌 사이로 천천히 떨어지면서 수천 년에 걸쳐 탄산칼슘을 침전시키고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수중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물은 물을 통해 떨어질 수 없고 이산화탄소는 존재하지 않는 대기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 종유석들의 존재는 그레이트 블루 홀이 한때 공기에 노출된 건조한 동굴 시스템이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이 동굴이 약 26,500년에서 19,000년 전 사이에 발생했던 마지막 빙하기 최대기에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시 지구 기온은 지금보다 약 6도 낮았습니다. 이 빙하기 동안 엄청난 양의 물이 거대한 빙해에 갇혀 해수면이 현재보다 120에서 135m 낮아졌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빙하가 녹으면서 약 14,600년 전 융해수 급증 1A라고 불리는 대격변이 발생했습니다. 50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전 세계 해수면이 16에서 24m 상승했습니다. 고대 동굴 시스템이 물에 잠기고 천장이 무너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이트 블루홀이 탄생했습니다. 라이스 대학교와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의 연구진은 블루홀 바닥에서 퇴적물 코어를 채취하여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퇴적층에서 티타늄과 알루미늄의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수천 년에 걸친 간구 패턴을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티타늄은 비가 화산암을 풍화시킬 때만 방출되기 때문에 티타늄 수치가 낮다는 것은 가뭄을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서기 800년에서 900년 사이에 발생한 극심한 100년간의 가뭄을 기록했는데 이는 고대 마야 문명의 붕괴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열대성 사이클론은 20년에 한 번꼴로만 발생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외서 6회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 또한 서기 10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발생한 두 번째 대규모 가뭄은
고대 도시 치첸 이트사의 멸망과 시기가 일치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보물들 사이에서 승무원들은 현대 문명의 섬뜩한 흔적들도 발견했습니다. 퇴적물 위에는 2리터짜리 코카콜라 병이 놓여 있었고, 분실된 고프로 카메라에는 어느 이름 모를 다이버가 찍은 휴가 사진들이 복구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심 400피트 아래 해저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수많은 플라스틱 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 구멍에 빠져 실종된 2명의 잠수부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조팀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 유해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에리카 버그만은 벨리즈 정부에 해당 위치를 정중하게 알렸고, 모두 수습 시도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심해 바닥이 매우 어둡고 평화로워 이 신비로운 심연을 탐험하다 목숨을 잃은 이들에게 어울리는 안식처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벨리즈의 거대한 블루홀은 그토록 치명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블루홀은 아닙니다. 그 무시무시한 불명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곳에 속합니다. 그곳은 너무나 많은 생명을 앗아간 곳이라 한 남자는 자신의 모든 삶을 죽은 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바쳤습니다. 뼈 수집가.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작은 해안 마을 다합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홍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다이빙 장소로 악명 높은 블루홀이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 동안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다이버는 13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매년 평균 8명 이상이 사망한 셈입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실제 사망자 수는 200명을 넘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 수치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잠수부들의 묘지, 잠수부들의 무덤이라고 부르는데, 한 남자는 살아있는 사람 중 이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렉 오마르입니다. 그는 이집트 출신의 전문 테크니컬 다이버이자 강사로 1989년에 처음 다합에 도착하여 거의 30년 동안 블루홀에서 다이빙을 해왔습니다. 시신을 인양하기도 했던 전문 테크니컬 다이버 타렉 오마르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가 맡은 끔찍한 일을 암시하는 다른 별명들을 그에게 붙여주었다. 그들은 그를 노련한 잠수부라 부르기도 하고 뼈 수집가라 부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를 무덤직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타렉은 그곳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시신 수습 작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는 블루홀 깊은 곳에서 100구가 넘는 시신을 직접 수습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몇 명인지 세는 것을 포기했다. 그가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름은 그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2사람의 이름뿐이다. 그들의 이름은 마틴 가라와 코너 오레건이었다. 1997년 마틴 가라는 아일랜드 던 라우게어 출신의 22세 다이빙 강사로 이집트에서 거의 1년 동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이빙에 푹 빠져 친구와 함께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이빙 명소를 물색한 후 아일랜드로 돌아와 해외 다이빙 투어 전문 여행사를 차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친구 코너 오레건은 브레이의 올드 코나 출신으로 23세였으며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경제학과 철학 학위를 막 마친 상태였다. 2사람은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신중하고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로 여겨졌다. 그해 11월 귀국 예정일 한 달 전쯤 마틴과 코너는 패디 전문 다이빙 강사 협회가 주최한 유명한 블루홀 탐험 여행에 참가했다. 잠수 도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친구는 나머지 일행과 떨어져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들은 사용하던 가스 혼합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 내려갔던 것입니다. 극도로 깊은 수심에서 일반 압축 공기에 포함된 질소는 인간의 뇌에 마취 효과를 일으킵니다.
잠수부들은 이를 마치 술에 취했거나 몽롱한 상태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마틴과 코너는 모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호흡기가 입에서 빠져버렸다. 그들은 함께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아 마침내 수면 아래 102m 지점에 멈춰섰다. 다른 잠수부들이 두 사람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수사에게 나섰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두 사람의 시신은 서로 껴안은 채 발견되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구하려다 함께 목숨을 잃었다. 타레고마르는 자원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그것은 그의 첫 시신 수습 임무였으며 다하 블루홀에서 기록된 최초의 시신 수습이었습니다. 지금은 검은 대리석으로 만든 기념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모하며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틴과 코너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비극적으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신중하고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들도 구멍 속으로 잠수했다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블루홀 위쪽 해안에는 절벽과 입구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추모 명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최소 14개의 기념비가 이 해역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다이빙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념비를 찾아 이름과 날짜를 읽으며 타렉 오마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수습된 시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 구멍의 독특한 지형은 거의 완벽한 살인 기계와 같습니다. 죽음의 건축. 다하 블루홀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블루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 특정 블루홀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인기 명소는 수많은 다이버들의 죽음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과거 빙하기 동안 해수면은 현재보다 최대 100m까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해안선을 따라 광대한 지표 동굴과 싱크홀 네트워크가 드러났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약산성 빗물이 석회암을 서서히 녹여 카르스트화라는 과정을 통해 동굴 시스템을 형성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면서 염분이 있는 바닷물이 이 용해 과정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결국 많은 동굴의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은 바닷속에 잠겨있는 거대한 원형 구멍들이 생겨났습니다.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바깥쪽 테두리는 남았지만 더 부드러운 안쪽 물질은 녹아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루홀이 특유의 원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장자리와 중심부 사이에 극적인 깊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벨리즈의 그레이트 블루홀은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가장자리는 수심십 미터에 불과하지만 그 너머로는 벽면이 수직으로 124m 아래로 아찔하게 떨어집니다. 이러한 극심한 수심 차이로 인해 위에서 보면 독특한 색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열대지방의 푸른 바닷물이 탁 트인 바다와 같은 색깔의 어둡고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집트 다합 근처에 있는 블루홀은 지름이 약 80m이고 깊이는 100m가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또 다른 독특한 특징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수심 약 52m부터 56m까지 지점에 있는 거대한 천연 터널인 아치는 블루홀과 홍해를 연결합니다. 이 터널은 길이가 26m이며 바닥은 해발 102m에서 바다 쪽으로 향하는 입구까지 120m까지 급격하게 경사져 있습니다. 아치 출구를 지나면 해저면이 빠르게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130m, 그 다음에는 150m, 250m, 300m, 800m, 그리고 결국에는 1000m 넘어 진정한 시면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치명적인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치는 길이가 10m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2배가 넘습니다. 다이버들은 저편의 빛을 보고 쉽게 헤엄쳐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55m 깊이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한계 수심보다 15m나 더 깊은 곳입니다. 55m 수심에서 일반 압축 공기를 사용하면 질소 마취로 인해 판단력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잠수부들은 그 느낌을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하다고 묘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황홀감에 휩싸여 위험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산소 분압 또한 위험 수준에 근접하여 예고 없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치 구간에는 안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자주 발생하여 가스 소모량을 증가시키고 그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 돌아오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운 감압실은 비포장도로를 따라 22km 떨어져 있습니다. 감압병에 시달리는 다이버에게 그 22km는 마치 달 표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다이빙이 시작되었습니다. 400번째 다이빙. 2011년 이고르라는 이름의 다이버가 인상적인 다이빙 경력을 가지고 이집트 블루홀에 도착했습니다. 이 유명한 아치는 이집트 도시 다합 근처 수심 60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는 경력 동안 정확히 400회의 잠수를 기록했으며 40m, 50m, 66m, 85m, 심지어 106m 깊이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고의 도전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고르는 150m까지 잠수할 계획이었다. 그의 400번째 첫 잠수는 그가 이전에 내려가 본 적 없는 가장 깊은 곳까지 그를 데려갈 것이었다. 그는 유명한 아치를 통과하는 하강을 50m 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90m 지점에서 그는 다른 다이버를 만났는데 그 다이버는 나중에 이고르가 불안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이버가 괜찮냐고 손짓으로 묻자 이고르는 괜찮다는 듯 손짓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래로 120m 그리고 150m를 내려갔다. 그는 생애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 것이다. 150m 지점의 바위턱에 거칠게 착지한 후 이고르는 다시 상승을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끔찍하게 잘못되기 시작했다. 수심 130m에서 이고르는 수미터까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극심한 수심이 그의 몸에 큰 부담을 준 것이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그는 훈련받았던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도달한 수심에 맞는 감압 정지 없이 수면으로 솟구쳐 올랐다. 이 결정은 그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다. 잠수부가 극심한 수심으로 하강하면 주변 압력으로 인해 호흡가스 속의 질소가 혈액과 조직에 용해됩니다. 이는 잠수 과정에서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문제는 상승 중에 발생합니다. 잠수부가 너무 빨리 상승하면 질소가 호흡을 통해 안전하게 배출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대신 질소가 용화액에서 분리되어 혈액과 조직에 직접 기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포는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잠수병은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관절과 근육에서 팽창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감압병이라고 하며 흔히 잠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용어는 1873년 브루클린 다리 건설 당시 고압의 수중 작업실에서 나온 작업자들이 관절 통증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된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 자세가 1820년대 여성들이 유행했던 그리스식 구분 자세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고르가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쯤에는 그의 혈액 속 용해된 가스가 상승하는 동안 급격히 팽창하여 온몸의 혈관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물 위로 드러나자 그는 극심한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몇 분 후 그는 숨을 거두었다. 이고르는 타렉 오마르가 심해에서 건져낼 필요가 없었던 몇 안 되는 희생자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블루홀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400번의 다이빙 경험조차도 극심한 수심의 가혹한 물리적 환경에 사람을 대비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다하 블루홀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망 사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죽음은 카메라의 모든 끔찍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유일한 사건이었다. 카메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녹화했다. 2000년 4월 유리 립스키라는 남자는 수년간 그를 사로잡았던 꿈을 안고 다합에 도착했다. 유리는 전설적인 블루홀을 탐험하고 싶어 안달이 난 22세의 러시아 이스라엘계 다이빙 강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러시아 출신 유리입니다. 물론 우리도 유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는 텔아비브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고 이 목적을 위해 시나이 반도로 향했다. 집을 나서기 전 유리는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나 했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 강한 직감을 가지고 계셨고 유리에게 위험하거나 무모한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하셨다. 유리는 동의했다. 조심하겠다고 다짐했다. 유리가 다합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자 다이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다이빙할 사람을 찾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다이빙 숍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마침내 그는 타렉 오마르를 만났습니다. 타렉은 유리가 이 해역에서 심해 잠수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유리에게 위험성을 2번이나 경고했고 본격적인 잠수에 나서기 전에 2주 동안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유리는 거절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유리는 기초 다이빙에 동행해줄 현지 가이드를 찾았다. 그는 산소통 하나만 가지고 예비 장비는 전혀 없이 헬멧에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한 채 2000년 4월 28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은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다이빙 사망 영상 중 하나가 되었다. 녹음은 수면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물은 수정처럼 맑고 푸르며 정말 아름답습니다. 멀리 다른 다이버들이 보입니다. 산호초는 햇빛에 반짝이고 물고기들은 카메라 앞을 빠르게 지나간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해 보인다. 유리는 잠시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수심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보호 케이스로 보이는 것을 부착한다. 그는 다른 2명의 다이버에게 다가가 거의 손이 닿을 듯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아래쪽의 어둠을 내려다본다. 그의 발밑 저 깊은 곳에서는 시야에서 사라진 잠수부들이 내뿜는 기포가 위로 떠오른다. 유리는 그 기포들을 향해 헤엄쳐 가기 시작한다. 그가 하강할수록 물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 아름다운 카리브해의 푸른 빛은 짙은 남색으로 바뀌고 사방에서 압박해오는 듯한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변한다. 유리는 다이브 컴퓨터를 확인한다. 화면에는 81m가 표시된다. 일반 압축 공기는 수심 40m 이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유리는 이미 그 2배가 넘는 깊이에 있었다. 질소 마취로 인해 그의 정신은 이미 흐려져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 깊이에서는 제대로 생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다. 위쪽 수심의 무게가 압력을 발생시켜 부력 조절 장치 안에 가스를 포함한 모든 것을 압축시킨다. 유리는 하강 속도를 늦추고 수면으로 다시 떠오르기 위해 부력 조절 장치를 부풀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압박감이 너무 컸다. 그의 장비는 너무 무거웠다. 더 높이 떠오르려고 발버둥치던 그는 부력 장치에 물을 너무 많이 채웠고 결국 장치는 터져버렸다. 영상 속에서 유리는 몇 초 동안 더 허우적거린다. 아마도 필사적으로 위로 헤엄쳐 올라가려 애쓰는 모습이겠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이다. 장비의 무게와 흐트러진 정신 상태 때문에 탈출은 불가능했다. 카메라에는 그의 다이브 컴퓨터 화면이 마지막으로 비춰졌다. 화면에는 91.6m가 표시되었다. 그러다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습니다. 40분이 지나도 유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자 지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음 날 다합에 도착해 비통한 심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타렉 오마르는 당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가장 깊은 수심에서의 시신 수습 작업에 자원했습니다. 그는 약 115m 깊이에서 유리가 장비에 짓눌려 엎드린 채 발견되었고
카메라는 여전히 헬멧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는 70보미터 수심까지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모두들 수압 때문에 파손되어 모든 영상이 영원히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유리의 다른 소지품들과 함께 그의 부모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타레고마르는 나중에 이 일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했습니다. 그는 카메라가 아직 작동하는 줄 알았더라면 직접 물을 뿌려 영상을 없애버렸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부모도 그 녹화된 영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영상의 마지막 5초는 다음 날 누군가가 카메라 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중 우연히 촬영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영상은 초보 다이버들에게 이곳의 무자비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8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집트 블루홀에서 계속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표면 상태는 안전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아래에는 죽음의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해의 미지. 2021년 에코수르라는 단체의 과학자들은 현지 어부들이 전하는 이상할이 많지 잔잔한 해역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 남동쪽 해안의 열대하구를 탐사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결국 기록을 새로 쓰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발견한 블루홀은 마야어로 깊은 물을 뜻하는 탐하라고 명명되었다. 그들은 이 블루홀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은 블루홀임을 확인하고 이곳의 언어인 마야어로 깊은 물을 뜻하는 탐하라고 이름을 붙였다. 2021년 음향 측심기를 이용한 초기 측정에서는 깊이가 274.4m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이곳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은 블루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연구진은 더욱 발전된 장비를 가지고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은 CT-D 프로파일러를 어둠 속으로 내려보냈다. 420m 지점에서도 장비는 여전히 하강하고 있었다. 그들은 500m 길이의 케이블을 펼쳤다.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탐자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블루홀로 확정되었으며 이전 기록 보유자인 남중국해의 용의 구멍 300.89m를 넘어섰습니다. 극심한 수심에서의 물 화학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심 400m 아래의 물은 예상되는 만의 물보다는 카리브해와 유사한 조건을 보여주는데 이는 탐작가 대양과 연결된 해저 터널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NOAA는 블루홀을 탄산염 암석에서 형성된 수중 싱크홀로 분류합니다. 블루홀은 독특한 해수 화학 성분 덕분에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명체가 서식하는 생태학적 핫스팟으로 여겨집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황화수소가 축적되는 심해에서는 화학합성 박테리아가 화학 에너지를 유기물로 전환하며 번성합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 미생물은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이 지하 해양 환경이 유사할 수 있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바하마에 있는 딘스 블루홀은 수심 202m에 달하며 프리다이빙 경기의 최고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그곳에서 열리는 버티컬 블루 국제 프리다이빙 대회에서는 뉴질랜드의 윌리엄 트루브리지와 같은 선수들이 핀 없이 한 번의 호흡으로 102m까지 내려갔고 러시아의 알렉세이 몰차노프는 무게추가 달린 썰매의 도움을 받아 136m까지 내려갔습니다. 벨리즈에서는 과학자들이 그레이트 블루홀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모래폭포가 깊은 곳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마치 물속 모래시계처럼 천천히 홀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지형을 만들어낸 바로 그 지질학적 과정이 이제는 서서히 그것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탐험가와 과학자, 그리고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매료시켜 온 이 시면은 결국 그것을 탄생시킨 바로 그 힘에 의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먼 날이 오기 전까지 이 신비로운 싱크홀들은 계속해서 인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대 퇴적물과 극한 생명체에서 과학적 발견을 추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구 깊숙이 숨겨진 수직 동굴을 탐험하는 스릴을 쫓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고와 추모비, 그리고 결코 남아있어서는 안 될 카메라에 담긴 비극적인 영상에도 불구하고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푸른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해에는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수많은 비밀이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미지의 블루홀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